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주의 말말말도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정호영 후보자에게 가려진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우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쓰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할 때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상품으로, 우수한 졸업생으로. 네, 이 말들이 김인철 후보자가 대학 총장 시절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에 했던 얘기인데요. 이 소리가 아무래도 좀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총 세 가지 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란 얘기다. 뭐 이러면서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 향해서. 네, 본인이 학생들을 향해서 반말을 했다가 그걸 지적하니까 네. 그럼 반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하나였고요. 예. 두 번째는 뭐 내가 네 친구냐? 뭐라고 했어? 김인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예.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네. 피켓에 이제 김인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묻는 내용이고요. 네, 거기다 왜 김인철 총장님은이라고 안 했냐 이거. 네, 그렇죠. 고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얘기는 이 실제로 그 총장 시절에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학생들을 이제 상품에 비유해서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우수한 상품으로 또 우수한 졸업생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2014년 신입생 환영회 때 아하. 했던 내용입니다. 상품이다. 네, 학생은. 당시에 좀 이 발언들이 문제가 됐었고 이 발언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 언론사들을 통해서 제보를 한 내용들인데 네. 실제 이 보도 내용 자체는 이제 JTBC 4월 15일 보도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총장 시절의 의혹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고압적인 태도. 네. 특히나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따져 묻고 그리고 그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예. 문제시 됐던 것들이고요. 맨 처음에 뭐 반말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네. 또 이 시점이 좀 문제가 됐어요. 이게 2020년 10월 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 방식 문제 제기를 이제 총학생회가 했거든요. 네. 그 면담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피켓, 네. 그 피켓의 구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김인철은 5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 네. 이게 뭐냐면 2021년 2월에 그 예. 외국어대학교 사범대 학과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한 거거든요. 네. 저도 보통 보면 이 패킷 같은 거에 우리가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라라고 네. 피켓을 적을 때 누구누구 대표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쓰진 않거든요. 않죠. 직함까지 다 쓰진 않죠. 하기 부족해서. 심지어 네.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은 되게 이런 피켓 다 그렇죠. 들었잖아요. 시하신 네, 분들. 그리고 그게 사실 민주주의 내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그렇죠. 게 이 통상적인 생각일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켓 든 학생들을 이름을 다 적어라 이렇게도 첨언을 했더라고요. 이름을 적으라고요. 네, 대학 직원들에게요. 예. 이런 권위주의적인 교육자 이미지가 좀 도드라진 장면들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됐고 아하.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학생들이 이 4월 18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네. 기자회견을 열고요. 8년간 불통 행정을 이어온 김 후보자는 공정한 교육을 설계할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뭐 이북에서는 건성건성 박수치고 적당한 목소리를 고함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네. 그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예. 맨 마지막 이야기가 이 본인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좀 싸한 거예요. 상품 뭐 이 얘기. 네. 그러다 보니 예. 이렇게 박수 소리가 없냐라는 것을 네. 지적하면서 나온 말이었죠. 농담 쪽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상당히 조금 싸늘한 이 얘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금수저 학생들 명단을 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요? 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예. 그 김 후보자가 총장 시절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수저 가정 환경 조사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2015년에 대학 측에서 이제 학생들의 부모들을 조사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특정 7개 직업군의 학부모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가령 그 7개 직업군에 뭐가 있냐면 네. 뭐 고위공무원 2급 이상이라든가 뭐 의사, 국회의원, 법조계 이런 부모들을 둔 애들이 있는지 아하. 리스트업을 하는 건데 예. 한마디로 금수저 현황 파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총장 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당시 이제 담당 부총장이 한 일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 부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 사전 협의나 뭐 보고 없이 직접 결재해서 시행한 일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봉우 연구원이 아무래도 우리 셋 중에서는 대학을 다녔던 가장 그 시기가 가깝지 않습니까? 최근 20년. 그렇긴 합니다만, 예, 저도 뭐 거의 10년은 안 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 김인철 당시 총장의 이러한 언사들 어떠세요? 뭐 그럴만한 겁니까? 지금 대학 사회 분위기가? 아니죠. 굉장히 조금 특히 학생들로서는 아마 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이게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냥 사회적인 상식 수준에서 봐도 예.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것 아닌가. 특히 직업 그렇죠. 부모의 직업 조사 부분은 이거 학생들 상대로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아니냐 예. 이런 생각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담당 부총장이라는 분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임명된 분야 자체가 네. 사회부 총리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게 교육자로서 이게 어떤 표준일까? 우리가 그 교육자에게 기대하는 어떤 태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대학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전혀 이게 좀 상상이 안 가는 네. 그러한 언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런 발언 이외에도 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네. 부분들입니까? 우선 총장 시절에 대학과 관련된 의혹들이 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셀프 특혜 의혹도 나오는데요. 이 셀프 특혜 의혹은 뭐냐면 외대 총장 재임 시절에 자신이 주주인 회사에 사실상 셀프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좀 포착됐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2019년에 학교 기숙사가 완공됐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20년 동안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리를 교육부의 허가 없이 제3업체에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인철 후보자가 해당 관리 운영권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인의 주주였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총 3단계로 거쳐서 이어지는데요. 외국어 대학교가 있고 그 밑에 주식회사 외대 어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특수목적법인인 외대 글로벌홀 유한회사라는 회사가 총 3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김인철 후보자는 중간에 있는 한마디로 ABC 단계면은 B 단계에 있는 외대 어학연구소의 주주였다는 거죠. 예. 이곳이 이제 그 BTO 방식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기숙사를 건설한 다음에 학교 측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고요. 네. 대신에 운영권은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건데 아하. 운영은 C업체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홀 유한회사라는 곳에다가 넘긴 겁니다. 네. 한마디로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데 이 회사의 주주에 이제 주요 교직원들이 올라가 있었고 예. 그 교직원 중에 한 명이 이 김인철 후보자였던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런 거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런 법의 저촉 여지는 혹시 없을까요? 실제로 교육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좀 제기가 됐어요. 예. 그러다가 학교법인에서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권을 넘겼다라는 거죠. 네. 실제 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아빠 찬스 논란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건 2013년. 석사과정 2년 동안 무려 1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동문회가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당시 동문회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김인철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상당히 거액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아빠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서동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예.
김 후보자의 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코넬 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요.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되는데 예.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이 금액이 일단 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아. 그런데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이 이거를 여기에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입시에 도움이 돼요. 약간 그렇죠. 점수적으로 좀 네. 플러스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선정되기도 어렵고 굉장히 유서 깊은 예.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유명하고 저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는 건데 아하.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동문회가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한마디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역할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 실무를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 영향을 주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 회장이 김 후보자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관련된 논란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지 모른다라는 식의 의혹이다. 이거는 아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그거가 없다는 얘기군요. 네, 정황이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청문회 준비단에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장학생 선발 과정은 그 미국 외교관이 직접 전 과정을 감독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네.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것입니까? 네, 또 다른 후보자 논란인데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회사 임원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 아하. 일단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온라인 포커 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 그룹사 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해외 도박 사이트다. 이 그룹사는 지난 201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도박 사이트의 임원이다. 네. 이게 어떤 도박 사이트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선 들으신 내용은 시사인에서 이제 4월 18일과 4월 20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외 도박 사이트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주축 멤버였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도박 사이트죠? 네, GG포커라는 이 해외 사이트인데요. 예. 해외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넷땡땡, 뭐 피땡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임류라기보다는 예. 실제로 돈을 거는 형태의 도박 사이트입니다. 진짜 도박. 네. 예. 그러면 이 회사는 도박, 온라인 도박이 그럼 허가가 되는 나라에서 세워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 GG포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GG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여기는 영국 자치령인 맨섬 여기에 소재되어 있는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맨섬이라는 곳이 주요 조세 회피처 중 하나예요. 아하. 페이퍼 컴퍼니가 여기저기 설립되어 있는데 예. GG 인터내셔널의 이 주소지가 사실상 여기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도박 사이트가 있고요. 그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허. 그럼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의 소유냐? 네. 바로 위에 있는 모 회사가 바로 엔서스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엔서스 그룹에 박진 후보자의 장남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 예. 그 엔서스 그룹 어떤 회사인가요? 네, 엔서스 그룹이 시사인 검증팀에서 지금 확인한 바로는 박진 후보자의 장남이 어쨌든 코파운더 그러니까 초기 설립자. 임원진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기록상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캐나다 산업부로부터 직접 그 서류 그러니까 엔서스 그룹의 설립 인가증을 입수받았는데요. 네. 2018년 8월 30일에 나와 있는 30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 인가증 서류에서는 박진 후보자의 장남이 설립자로 지금 문서에 서명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 그룹 최초 이사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 설립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원래 엔서스 랩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건 한국 회사예요. 예. 이 회사는 2014년에 온라인 슬롯 게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벤처 기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이트를 2016년에 영국계 자본이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GG포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런데 이 앤서스 그룹은 그러면 캐나다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 회사의 어떤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인 셈인데 문제는 이 앤서스 그룹 자체도 조세도 피처 논란을 겪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뉴스타파가 그 2018년 파나마 페이퍼스 이 당시에 이제 모색 폰세카라는 이 대규모 그 로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조세 회피처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이 앤서스 그룹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박진 후보자의 아들이 그 어떤 그 파나마 페이퍼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네. 조세 도피처의 구조를 통해서 사실상 온라인 포커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그룹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도박 사이트 운영, 또 하나는 조세 회피. 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에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회사의 설립부터 관여를 한 의혹이 있다 이건데요. 네. 그럼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 본인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설립 과정에서 이 장남이 설립자로 등재되어 있는 건 회사 측의 실수다. 실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회사 설립 당일인 8월 30일부터 장남은 회사 임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서류가 정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장남이 단순 기술자고 이 앤서스 그룹 내부의 회사 전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이게 그렇게 최근에 지금 당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언론 보도가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예. 정호영 후보자한테만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쏠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지금 들으신 바대로 사실 다른 후보자들도 지금 예. 검증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언론 보도가 지금 너무 정호영 후보자 이게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이게 또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명명하면서 네. 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아하.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잘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유퀴즈냐 윤퀴즈냐. 아하. 네, 이게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TVN의 인기 토크쇼죠. 유퀴즈 온 더 블럭.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논란이 출연 전부터 굉장히 컸는데 일단 어제 방송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안 나올 걸 그랬나요? 근데 우리만 웃었어요? 왜? 우리 스태프분들 왜 안 웃으시지? 전체적으로 다들 너무 지금 여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뭐 경험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뭇 저희 촬영장 분위기가 평소 때하고는 좀 다른 건 사실이에요. 예.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죠. 근데 베테랑 진행자 유재석 씨도 약간 당황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작진 긴장한 분위기 역력히 느껴지고 그런데 이런 출연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일단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방송에서 직접 말한 바를 옮기자면 예. 참모진의 아이디어 반, 본인의 의지 반입니다. 네. 워낙 국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보는 방송이라서 뭐 자연스럽게 나올 마음을 가졌다 이런 설명인데 네. 사실 출연이 성사되는 과정 자체는 지금 언론에서 이제 그 배경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굉장히 비밀스러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유재석 씨, 조세호 씨 이 두 명의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녹화 날까지 누가 나오는지 몰랐다는 거죠. 네. 그 장소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의 그 참모들만 이 섭외와 녹화 현장에 참여를 해서 장소도 비밀리에하고 네. 심지어는 이게 13일 지난주 수요일에 녹화가 됐거든요. 그날까지 인수위와 TVN 방송국 측에서 모두 공개적으로 출연을 인정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다는 점. 네. 하지만 13일에 녹화가 되고 곧바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시청자 게시판에는 거의 10,000건에 가까운 글이 올라왔고요. 예.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환영한다, 본방사수하겠다 이렇게 긍정적 반응 보이셨지만 네. 또 다른 시민분들은 유퀴즈 온 더 블럭이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삶의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갑자기 권력자가 나오면 어떡하냐, 조금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지금 청와대 측에서 TVN이 문재인 대통령 출연은 거절했다라고 밝혔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관계자가 작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셨던 이발사, 예. 정원사 이런 분들하고 좀 같이 나가서 청와대 특집하는 거 어떠냐 그랬는데 네. 이제 TVN 방송국 측에서는
원래 정치인이 출연하는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절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밝히고 나서 TVN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요청이 온 적이 없다고 한 요청 거예요. 받은 사실조차 없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사실 맞다. 거절을 하셔서 우리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기 싫어서 더는 요청하지 않았고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나온 것도 문제는 없지만 네.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좀 반박을 했고 CJ ENM은 지금은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또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네, 그러게요. 방송에 자유가 있으니까 누굴 출연시키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준비한 다음 말말말 뭡니까? 네, 걸치는 것마다 줄줄이 완판, 김건희 스타일은 뭔가 다르다. 이게 4월 19일에 실제로 한 통신사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이거든요. 예. 문제는 이게 세월호 8주기와 같이 연관된 보도라는 게 문제인데 조금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기사를 한번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 날 노란색 스카프를 메고 당선인과 산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김 여사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때 김 여사는 세월호 참사 추모의 의미로 노란색 스카프를 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 날 김건희 여사가 메고 나온 노란 스카프가 화제다. 이런 보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들어봤는데 우리 표디께서는 이 보도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보도를 하신 기자분인지 아나운서분인지 목소리에 이미 부끄러움이 많이 실려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이게 단신이라 저게 내용이 끝이에요. 왜 이렇게 젊은 기자들을 이렇게 만들까요? 네, 방금 들어보신 보도는 YTN의 4월 19일자고 아나운서가 리포팅을 읽은 겁니다. 아나운서요? 예. 우리 현직 기자시라서 조금 네. 저되실 수도 다르겠죠, 있으나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란 기대가 잘못된 걸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정치에서 패션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예. 가령 얼마 전에 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예. 그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온 게 사실 스웨덴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관련된. 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권위주의적인 부분들을 타파한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보도가 의미에서요?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뭐 가령 유시민 과거에 그 하얀 바지? 의원 시절에 그 하얀 바지 네.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뭐 원피스를 입었던 장면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패션을 도구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거리가 되죠. 네. 그런데 뭐 본질적으로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 차례 논란을 겪었던 이제 차기 영부인의 우리가 본질적인 보도들을 원하는 독자들 어떤 바람과는 달리 어떤 그 액세서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 조명을 하면서 단신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이게 그 대중이 원하는 관심과 정말 맞닿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퍼스트레이디 보도 이런 패션 관련 보도는 뭐 항상 을에 나오기 마련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의 상황,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다른 의혹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들으신 바대로 이게 세월호 8주기와 관련해서 같이 언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보도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요. 이게 이제 4월 17일에 당선인과 함께 산책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4월 18일에 뒤늦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뭐 알려졌다. 사진이 나와서. 그래서 팬카페에서는 센스 있게 세월호 8주기를 추모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쓴 보도들입니다. 네. 뭐 4월 4일 후드티 보도 사진 같은 경우에 출처가 정말 독자 제공이 맞느냐, 인수위 제공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뭐 사진 출처 소셜 미디어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 문제인데요. 예. 이게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사진이 나왔다고 보도는 써 있는데 이게 뭐 김건희 여사의 SNS도 아니고요. 네. 정확히 누구의 SNS인지 또 이번 보도에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출처가 안 나오는군요. 네, 사진은 나왔는데 소셜 미디어에서만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출처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데 그런 소스로 단순히 패션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네. 예전에 4월 4일에는 슬리퍼로 검소함이라는 이미지를 붙였었고 이번에는 노란 스카프를 이유로 세월호를 추모한다는 식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것인데 그게 사실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부터 나온 보도들 보면 김건희 여사가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수 옷감 논란에 대해서만 답을 했다. 그러면서 명품은 사비로 살 것이다. 세금을 허투루 쓸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발언과
세월호 8주기 노란 스코프를 지금 같이 보도하고 있단 말이죠. 언론사에서 어제 언론들이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모호한 출처로 지금 한쪽은 깎아내리고 한쪽만 너무 띄워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뭐 김건희 여사 띄워주는 거 하고 싶은 분들 하시면 되죠. 언론의 자유니까. 그리고 뭐 패션 아이템들 보도하는 거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아니면 안 보면 되겠지만 문제는 300분이 넘는 국민의 희생인 이 대표적인 참사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를 조명하는 보도들은 네. 있었나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극소수지만 소개해드리면 MBC 같은 경우에도 4월 15일에 네. 광화문에 있었던 세월호 기업관이 지금 서울시 의회 앞에 있는데 임시적으로 네. 사실 서울시가 약간 비협조적이라서 이게 다시 광화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 그렇죠. 그래서 기업관이 다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소식 전했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지금 막바지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침몰 네. 원인 그리고 유가족 사찰 부분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보도됐고요. 예. 또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사했다고 하지만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정보 제공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죠.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